우리 문화 속에서 판소리 다섯 마당,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의 문화의 그 민중 대중문화를 상징할 만큼의 얘기가 판소리 다섯 마당이죠. 그 판소리 이 다섯 마당 중에 하나가 별주부전이었죠. 그래서 그 용궁 속에 토끼가 들어가서 거북이를 속이고, 거북이만 속인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용왕까지 속이고 다시 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역사 쪽에서 보면은 이무 그 삼국사기 김유신전에 기토설한 거북구자하고 토끼의 설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인도의 불교 설화 속에서 등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소리 다섯 마당의 근본 바탕이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 문화 속에서 발생되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별주부전 얘기, 용궁 속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보면은 이 귀토설화라는 얘기가 이무 일찍부터 전해졌지만, 사실은 인도에서 인과응보, 이 넉자 내용들이 결국 귀토 설화 얘기가 어떻습니까? 인과응보 넉자면 해결할 수도 있겠죠. 역시 거북이와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다시 되돌아오는 내용이지만, 조선시대 후기 우리 문화 속에서는 별주부전 얘기를 책을 한 권 읽으려면 하루 밤새 읽어도 못 읽을 만큼 재미있게 엮어내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 등장되는 것이 이 토끼인데요. 이런 그림들이 일찌감치 불교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화가 18세기 말 19세기에 대개 유행됐었는데, 이 상주 남장사도 역시 18세기 말에 지어진 집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용왕의 병을 위해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토끼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주부전 같은 데서는 토끼 한 마리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원래 우리 조상들이 이 귀토설화에서는 토끼가 두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가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겁에 잔뜩 질려서 용궁으로 가고 있는데,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가는 거북이의 이게 늠름한 어떤 기상은 대단하고요. 서기를 뿜으면서 승리의 어떤 기쁨을 안고 용궁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에 토끼의 그 짝꿍한 토끼는 지금 엄청나게 그 표정이, 너는 그쪽 가면 큰일, 어떻게 물속을 들어가느냐, 큰일 난다. 정말 이 그림을 보고도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할 만한 내용으로 토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민화 속에 19세기쯤에는 꽤 많이 등장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물고기를 크게 그리고 큼직한 거북이가 토끼를 아주 쾌활하고 맹랑한 형태지만 토끼를 태우고 용궁으로 들어가는 그림들이 민화 속에 꽤 많이 등장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민화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강원도 민화 속에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등장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건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용궁 설화 얘기인데요. 거북이처럼 생긴 내용이, 사실은 거북이도 천년이 지나면 용처럼 된다고 그래서 귀룡, 구룡, 거북, 머리는 용처럼, 몸뚱이는 거북처럼 이렇게 생긴 거북이가 아주 양양하게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가는 그림인데, 토끼의 표정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토끼의 심정, 토끼의 마음을
확실하게 잘 표현했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수궁을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만 그려놓고 수궁이라고 쓰면은 용궁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용왕님이 살고 계실 것이고, 역시 앞에 서기를 뿜으면서 달밤에 이 달에 물이 비치는 내용을 했고, 거북이가 아주 신나게 용궁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토끼와 관계되어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인과응보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토끼가 용왕을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토끼가 최고의 그 권위도 내지는 위험이 있는 용왕을 속였는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문화 속에서 토끼가 왕도 속였지만 그 최고의 무서운 호랑이도 속이는 얘기가 남아 있었죠. 어느 날 그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이고 아저씨가 지금 최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냇물에 살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데 무서운 아저씨는 거기다가 꼬리만 담가도 그 물고기가 무서워서 꼬리에 다 달라붙을 테니까 그거 잡수시고 나를 잡아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랑이가 그럴 것 같아서 꼬리를 물에 담그고 있고, 토끼는 물고기를 쫓으러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용왕 속여 먹는 거고 똑같이 호랑이를 속이고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호랑이는 요즘처럼 이 혹한 겨울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해가 넘어갈 때쯤 되어서 이제 꼬리에 붙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꼬리를 빼보니까 사실은 겨울이어서 꽁꽁 얼음이 얼어서 꽁지가 빠져버린, 그래서 꽁지 빠진 호랑이로 골려주는 토끼들의 재치, 이런 것들이 우리 설화에서 인간을 살려주는 설화도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보은의 상징으로도 토끼가 등장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춘향 남원에 있는 춘향 사당 그 입구에 현판을 받치고 있는 화반, 그러니까 건축용어로 화반이 되는 거죠. 이게 포벽이고, 포벽을 역시 그 물결로 막 그렸고, 사당 화반에 현판을 받치고 있는 내용이 거북이와 토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작은 사당이나 비를 세워놓는 비각에 이런 조각이 들어있다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 아주 그 다양한 내용으로 깊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 사당 입구에 화반을 거북이와 토끼로 했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궁 얘기니까 불을 막아주는, 우리가 집을 짓고 맨 위쪽을 용마루라고 합니다. 역시 용마루라는 그 자체는 벽사적인 그 화재를 막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아마 화재를 막아주는 역할도 되어 있겠지만, 역시 그 용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또 다른 세계를 상징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각이나 건축물의 포벽에서 화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거북 위에 올라가 있는 토끼가 2배, 3배 이상 크게 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을 아주 희화적인 내용보다는 엄청 그 추상적인, 원래 거북 등에 토끼가 타야 되지만 거북 등에 탄 토끼가 거북보다 2배 이상 크게
조각을 했다는 것은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의 생각은 이것을 뒤바뀌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나름 아주 그 뛰어난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런 조각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궁 얘기, 그러니까 토끼가 우리 문화 속에서 많이 보이는 게 12지 속에 토끼가 등장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12띠 중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띠를 토끼띠라고 하기도 하고, 또 토끼의 12지 신상에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방향을 지키는 12방향의 한 신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12지에 나타나는 것도 일찍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신라 때 경주 경덕왕릉 12지 호석에 등장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12방향을 지키려면 이렇게 서서 있어야 되는, 그래서 모든 12방향의 동물들이 인간처럼 서서 지켜주고 막아주고는, 그래서 손에다가 아마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여기뿐 아니라 김유신묘 12지에서도 똑같은 호석이 등장되는데, 역시 칼과 도끼를 들고 방향을 지키는 내용이고요. 또 토끼가 우리 그 생활 문화 속에 등장되는 것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투각 향로이죠. 그러니까 청자투각 칠보무늬 향로의 맨 아랫부분에 4마리의 토끼를 조각을 했는데요. 고려 청자에서도 아주 뛰어난 비색 청자 속에 토끼가 등장한다는 것은 고려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그 조각품에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주 토끼를 조각의 그 완벽성을 띄운, 그러니까 쪼그리고 앉아서 귀나 어깨를 사용해서 그 받침대를 유지하고 있는 조각품 중에서도 토끼의 조각이 연약한 토끼가 아니라 큼직한 것도 받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옥제품 토끼도 나타나고요. 또는 때로는 고려시대의 그 석관의 그 12지 중에 토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12지 중에 토끼를 보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토끼의 불화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12띠를 똑같은 양상으로 그려서 일반적으로 이런 12지에 등장되는 토끼를 중심으로 12동물이 불교에서 무슨 역할을 했겠느냐. 사실은 어떤 믿음의 불화는 대부분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되는 토끼를 비롯해서 12동물은 이렇게 큰 궤부를 걸거나 행사 때 12방향에 맞도록 깃발을 꽂았던 하나의 깃발의 일종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그 민화 속에 등장되는 토끼는 이 모란 병풍, 그러니까 8폭 또는 12폭 병풍이 있는데요. 12폭 병풍을 6폭씩 나누어서 2개로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12폭 병풍 모란도 밑에는 이렇게 모란도는 대부분 괴석과 함께 그려집니다. 그래서 괴석 위에 모란꽃이 피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역시 12폭에서 이렇게 완벽한 바위를 들여다보면 눈, 귀, 토끼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괴석으로 형성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아주 다양하게 민화 속에 등장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토끼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12띠 중에서 12띠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란과 12띠의 생각을 해볼 수가. 이 그림은요, 정초에 보는 토종 비결에 나타난 호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토끼를 퇴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 퇴끼, 토까이, 아마 이 토끼의 그 이름도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금년처럼 토끼띠에는 토룡, 상, 범, 흉하고 또 묘사는 공진하고 여기에 한글로 쭉 신의 고륙의 무정이요 승정이 조급하니 실수가 많도다. 만약에 관록을 먹지 못하면 이익을 못하리라. 후부는 태평이라.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을 것이다. 금년에 관록을 먹지 못하면 변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후부는 태평이라. 토끼띠의 토종 비결을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퇴끼로 상징을 했고 아주 늠름한 토끼를 그려 놓은 것을 볼 수도 있고요. 토끼와 호랑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토끼가 그 강한 호랑이를 골려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호랑이 담배 피우는 그림이 등장되는데 그 담배 피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토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문화 속에서 가장 힘이 강한 자는 호랑이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속에서 산에서 가장 힘이 약한 게 토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보면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는데 토끼가 굽실거리면서 역시 담배 때 시중을 들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그림은 역시 이게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마음 속에서나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데 문제는 담배에 심부름을 하고 있는 토끼들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습니다. 호랑이는 아주 거만하게 앉아서 눈을 부라리고 무언가 과함을 지르면서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끼들은 굽실거리면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토끼가 물고기가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주 꽤 많고 특별한 호랑이와 토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그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도 수원 용주사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대부분 이런 그 묘안이 누군가가 처음 가장 약한, 산속에서 약한 토끼지만 그 다음에 호랑이에게 담배 심부름을 하지만 때로는 호랑이를 골려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화 속에 등장되는 토끼 가운데는 역시 가장 강한 호랑이가 토끼를 쫓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토끼가 뒤를 힐끔힐끔 뒤돌아보면서 빨리 달리는 표정이 아닙니다. 역시 호랑이도 넉나간 마치 술에 취한 호랑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희화적이고 매우 해학적인 내용을 민화 속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토끼가 호랑이를 오히려 골려주는, 우리 문화 속에 토끼와 호랑이는 호랑이의
밥에 호랑이가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토끼인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오히려 토끼가 호랑이를 약간 비웃으면서 걸어가는 내용처럼.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이 미나를 그린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끼의 속성, 심성 또는 내용들을 호랑이를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토끼가 더 의기양양한 쪽으로 그려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토끼가 무엇인가 손을 비비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호랑이를 속이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을 그려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토끼는 새끼를 많이 낳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풀을 먹고 자라지만 역시 고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오히려 토끼를 기르는 것은 토끼의 털을 생활 속에서 겨울 난방에 아주 최고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거나 산에서 잡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토끼는 새끼를 낳을 때 많게는 8마리, 9마리까지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산의 상징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민화 속에서 토끼를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판으로 찍어서 목판에 색을 덧칠하는 목판화 토끼도 등장되고요. 마치 바위도 토끼, 민화 속에서 이렇게 바위를 토끼처럼 그리기도 하고, 바위 아래서 2마리의 토끼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처럼 아주 평화롭고 귀여운 형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토끼가 달밤에 다정한 모습으로, 귀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토끼를 이렇게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룩무늬 토끼가 마치 강아지가 얼룩무늬 바둑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문화 속에 이런 토끼는 없지만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보면은 이 작가들이 역시 개나 이런 것처럼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또 그 다음에 친근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얼룩무늬 토끼도 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역시 친근한 동물이면서 이 금년같이 혹한 겨울이 오면 아마 토끼털이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그래서 토끼와 어떤 친밀 관계를 더 느꼈을, 아마 이렇게 토끼털을 람바이로 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토끼의 온정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토끼의 온정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무로 조각된 토끼도 등장이 되고요. 역시 대부분 토끼들은 뭔가 귀엽고 평화로운, 그 다음에 가장 힘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민중 서민들과 더 친근하고 가까웠던 사이들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민화 속에서 보이는 토끼처럼 금년에는 더 활발하고 활달한 평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토끼 그림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